안녕하세요. 치과의사 겸선입니다. 한 2주 만에 영상을 업로드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컨디션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회복을 하느라고 좀 쉬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치과의사가 싫어하는 7가지 환자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가 어떤 다른 치과의사 전체를 대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모든 치과의사가 저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 혼자서만 생각하는 거니까 혹시라도 제가 말 실수를 하더라도 저만 욕하세요. 첫 번째, 매너 없는 환자분을 좀 꺼려합니다. 여러분들도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되게 불친절하면 기분 나쁘시잖아요, 그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의사도 예의 없는 환자를 만나면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분이 의사한테 반말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 잘 없을 것 같죠? 거의 잘 없는데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처음 보자마자 이제 대뜸 이렇게 조금 기분 나쁜 눈빛으로 이렇게 위아래로 사람을 이렇게 훑어본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 환자분은 노쇼라는 분이에요.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도 되고 있죠. 치과 같은 경우에는 내과라든지 소아과와는 다르게 진료 시간이 깁니다. 내과나 소아과 같은 경우에는 보통 대부분 문진하고 하면 3분 정도면 거의 끝나잖아요. 근데 치과는 보통 짧아도 10분, 15분, 길면은 1시간, 2시간씩 이렇게 진료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특히나 임플란트 이제 수술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 동안에 다른 환자분을 못 보기 때문에 치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자분 체어가 여러 대가 있고 치과의사가 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서 이렇게 동시에 여러 분의 환자를 좀 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임플란트 수술할 때는 오로지 한 분의 환자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환자분들은 중간에 봐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 수술 같은 경우는 미리 예약을 잡아가지고 30분이면 30분, 1시간 정도를 비워놓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비워놨는데 이분이 약속을 안 지키신다, 안 오셨다. 그러면 그 시간을 통째로 다 날리는 거예요. 굉장히 화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리 말씀이라도 좀 해주시면 그래도 좀 다행인데 예약 시간 될 때까지 말씀 안 해주시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그 다음에 노쇼뿐만 아니라 피치 못하게 조금 늦으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보통 이제 치과가 예약제인데 시간에 예약을 하고 오죠. 근데 조금 늦게 오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어쩌다 한 번, 두 번 바쁘셔서 그러실 수 있는데 좀 습관적으로 늦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면 그 뒤에 환자분들이 같이 밀려버려요. 예를 들어서 4시 환자분이랑 4시에 환자분이 약속이 있고 4시 반에 약속이 있고 5시 약속이 있는데 4시 환자분이 4시 25분에 오셨어요. 그러면 4시 반에 두 분의 환자를 동시에 같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좀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또 5시 환자분도 있잖아요. 5시 환자분도 같이 밀리는 거예요. 5시 20분, 5시 반 돼야지 봐드릴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유형은 아이들한테 좀 겁을 주는 보호자분 혹은 아이들보다 더 겁을 많이 내는 보호자분이 계세요. 말 안 듣는 아이들한테 너 그렇게 말 안 들으면 치과 데려갈 거야? 치과 가서 무섭게 마취 주사 놔달라고 할 거야? 엄청 아파?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아이들한테. 그러면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치과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치과의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치료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혹은 아이들이 오히려 더 씩씩하고 어머님 혹은 보통 대부분 어머님이시죠. 어머님이 같이 많이 아이들이랑 오시니까 어머님이 더 겁을 많이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머님은 본인이 두렵기 때문에 아이도 두려울 거라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근데 애는 엄청 씩씩해.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의 특징이, 어머님들의 특징이 말씀을 되게 많이 하세요, 옆에서. 예를 들면 치과의사가 이렇게 해 하면은 어머님이 그대로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아이가 치과의사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서 이제 어머님께서 이제 계속 끼어들게 되면은 진료하는데 굉장히 좀 방해가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차라리 어머님이 밖에 대기실에서 기다리시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보호자가 안절부절 못하면은 그 느낌이 오롯이 아이들에게 전달이 돼요. 그럼 아이는 안 그래도 가뜩이나 지금 두려운 상황인데 옆에서 엄마가 막 무서워하는 게 느껴져. 그러면 아이는 더 두렵지 않을까요? 씩씩하게 잘할 수 있는 아이도 엄마의 영향을 받아서 더 겁이 나는 거죠. 어머님께서 우리 애 어떨까? 저 괜찮을까? 저 어린아이가 어떻게 저렇게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많이 아플 텐데 아이들 치료하면서 저희가 때려가면서 진료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번째 유형은 자기 할 말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병원에 가든 치과에 가든 내가 어떤 불편함이 있어서 왔기 때문에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를 전달하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저도 예전에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병원에 가게 되면 내가 아픈 거를 다 얘기하고 싶어요. 왠지 뭔가 내가 하나라도 빼먹으면 의사가 놓쳐가지고 내 병을 치료를 해주지 않을까봐 좀 그런 걱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불편한 거를 계속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떤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의사가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환자분들께서 본인이 불편한 거 얘기를 하실 때 중간에 제가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떠세요? 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할 생각을 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자기 할 말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께 제가 혹시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여쭤봤는지 기억하세요? 라고 여쭤보면 기억 안 나요? 라고 말씀하세요. 이러면 안 돼요. 환자분이 어떤 불편함을 말씀을 하셨을 때 치과 의사나 아니면 뭐 의사든지 몇 가지 질병들을 머릿속에서 떠올리게 될 거예요. 아, 이분이 이런 불편함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가능성이 뭐 얘랑 이런 가능성 4개 정도의 가능성이 있겠다. 하나씩 제외를 하는 거예요. 룰아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혹시 뭐 이럴 땐 어떠세요? 그랬을 때 그럴 때는 괜찮아요 라고 하면 거기서 하나가 빠지는 거예요. 혹은 이럴 때 어떠세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럴 때 되게 불편해요 라고 하면 이 여러 가지 중에서 예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의사가 물어보는 그런 질문들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그럴 때 어땠더라? 라고 답변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5번째 유형은 왜 안 해도 되는 검사를 하냐?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 막 쓸데없이 이거도 검사해라 저거도 검사해라 뭐 결국에 다 검사를 했는데 문제가 없대. 아니 그러면 이거 검사 뭐하러 했어? 돈 많이 뭐 내 몇십만 원 쓰고 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검사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뭔가 의심이 되기 때문에 검사를 하는 것이죠. 의심이 된다는 거는 의사도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문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정확치 않으니 어떤 검사를 통해서 좀 더 정보를 데이터를 얻어서 판단하는 데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검사를 해서 괜찮으면 다행인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저는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그 안타까운 사건으로 인해서 의사들이 좀 구속이 됐어요. 2013년도였나 아이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필요한 검사들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 3명이 구속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좀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게 정말 이 아이를 보면서 그 질병을 떠올릴 수 있었냐 뭐 이런 이슈가 좀 있긴 했어요. 굉장히 좀 복잡한 얘기인데 어쨌든 간에 결론만 얘기를 하면 의사들이 필요한 검사를 하지 않아서 구속이 된 거예요. 그러면 나는 검사했는데 왜 괜찮았어? 라고 하셨던 분이 만약에 문제가 있는 분이었다면 그분이 나중에 진짜 문제가 있어서 구속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의사 입장에서는. 그럼 검사를 안 할 수가 없죠. 해야죠 당연히. 구속당할지도 모르는데 꼭 그런 뭐 법적인 얘기뿐만 아니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들이 검사를 할 때는 전혀 근거가 없이 그냥 검사를 무작정 하는 건 아닙니다.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확인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6번째, 치료가 필요한데 치료를 받지 않으시는 경우들도 굉장히 속이 상합니다. 검사를 했는데 저희 치과에서 치료를 안 받고 다른 데 가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죠. 그거는 뭐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왜 우리 치과에서 검사를 했는데 왜 우리 치과에서 검사를 안 받아?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검사를 다 해서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치료를 안 받고 2년 3년 있다가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2년 3년 동안에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져서 그전에는 치료할 수 있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치료를 못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치료가 옛날에 이거 신경치료하고 뭐 크라운 씌워서 쓰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본인 생각에는 나는 그렇게까지 내가 뭐 아픈 것도 아닌데 왜 신경치료하라 그러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혹은 뭐 비용적인 부담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어쨌든 간에 치료를 안 받았어요. 근데 몇 년 뒤에 와가지고 더 나빠져서 오면 그때는 그전에는 분명히 신경치료해서 살려 쓸 수 있다 얘기했는데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네요. 빼셔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의사로서 굉장히 속이 사실 많이 상해요. 정말로. 이분은 왜 치료를 할 수 있었던 거를 그때 치료를 안 받아가지고 문제를 키우셨을까? 치료를 문제가 있을 때 초반에 빨리 치료를 받는 것이 비용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이득입니다. 7번째 환자분은 치과 치료를 받다가 중간에 손을 올리시는 경우, 그러니까 뭐 아프다든지 뭐 놀랜다든지 너무 힘들다든지 그래서 신호를 주고 싶은데 입안에 뭐 물도 고여있고 입도 벌리고 있고 소리를 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는 놀란 마음에 손을 드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위험한 행동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치과에서 쓰는 기구들은 굉장히 위험해요. 손을 올리셔가지고 치과에서 손을 건드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저는 치료를 하다가 손을 탁 부딪혀가지고 제가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기구들이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정말 너무너무 위험해요. 그러니까 절대 손을 올리시는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치과의사로서 제가 치과의사로서 이런 환자분들이 좀 저를 힘들게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는 제가 무슨 환자분들을 욕한다든지 비하한다든지 이런 의도가 아니라 치과의사와 환자 간에 좀 소통하는 그런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좀 되었으면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